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현대 윤리사상 중에서 실용주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용주의와 문제 해결의 유용성이 되겠는데요. 실용주의는 뭐다? 실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것이 유용하냐, 쓸모가 있냐, 도움이 되냐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자, 퍼스 제임스 듀이를 다룰 것인데, 자, 여러분 지금 살면서 뭔가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배운 것들이 있고 배우고 있는 것이 있고 앞으로 배울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겪었던 경험이 있고요. 지금 겪고 있는 경험이 있고 앞으로의 경험이 있을 것인데, 그 경험들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얼마가 쓸모가 있나요? 얼마나 쓸모 있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 한번 보자는 것이죠. 자, 이 서양 철학의 이제 미국은 변방 취급을 좀 받았었던, 아무래도 주요 무대가 이제 뭐 독일, 뭐 프랑스, 영국 이런 데였지 않습니까? 그죠? 고대에는 그리스. 미국은 영국의 이제 식민지로 이제 오늘날의 그 미국 말이죠. 이제 영국의 식민지로 출발해 가지고 야, 쟤네들이 무슨 철학을 하냐? 저기 인디언들이랑 놀고 저기 넓은 서부에서 금이나 캐고 이제 목화 플랜테이션 이런 건 하고 있는 애들이지 무슨 걔네가 철학을 하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미국에서도 시대가 변하면서 거기에 걸맞는 생각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바로 1800년대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확장하고 발전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흔히 생각하던 이미지, 카우보이 이미지, 보안관 이미지. 자, 프래그머티즘 되겠습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도덕의 유용성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지식은 그냥 지식 자체로 좋은 것이 아니라 도덕은 도덕 자체로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유용하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프래그마, 실행, 실제, 실천, 행동, 사건이란 말에서 온 말인데요. 지식의 가치, 그 지식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의 효과가 있냐 없냐, 실제로 결과가 좋으냐 안 좋으냐 이걸 가지고 평가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은 뭐다? 실용적인 것이어야 된다. 유용하고 쓸모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유용하고 쓸모가 없으면 그런 지식 우리가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유용성, 뭐 그런 결과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뭔가 영국 경험론과 공리주의와 공통점이 있죠. 자, 시대적인 배경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혁신주의 시대가 도래를 하는데 미국에서 남북전쟁 이후 얘기가 되겠는데요. 일단 남북전쟁은 뭐냐면은 미국이란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졌었거든요. 북부의 공업지대 그리고 남부의 이제 농업지대. 북부 공업지대에서는 공장제 노동자가 필요했던 시절이었고 흑인 노예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예 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야, 어찌 기독교인이 그런 참혹한 짓을 할 수가 있냐? 야, 노예 12년, 톰 아저씨의 오두막 이런 끔찍한 일이. 반면에 남부에서는요 농업 위주였고요. 노예 노동이 이제 수지 타산에 맞았었고 노예 노동을 통해서 수익을 얻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노예 노동, 노예 제도 자체를 없애자라고 하는 북부의 그런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양측이 갈등을 했고 그러던 와중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터져 나오다가 링컨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고 노예 해방 선언을 합니다. 남부에서는 그래? 그럼 이제부터 우리 미국 안 해. 미국 탈퇴한다. 해서 탈퇴하게 되고 그 남부랑 북부가 전쟁한 것이 바로 미국의 남북전쟁, 시빌 워가 되겠네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북부가 이겨가지고 북부의 이제 주도로 이제 미국이 다시 통합이 됐고 남부에서는 어쨌든 미국인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고 하지 않았습니까? 원한이 쌓여 있고 하니까 이런 또 부작용도 있는 것이고 KKK단과 같은 큐클럭스 클랜 같은 인종차별 단체가 이제 등장을 했었죠. 1800년대 중반 이야기입니다. 그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헤이트풀 에잇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물론 청소년 관람하기에 적절한 영화는 아닌데 잔인한 연출이 있고 해가지고 그런 남북전쟁 직후의 그런 봉합되지 않은 갈등 그런 면모가 아주 상당히 나오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후에 거대하게 발전하는 미국 도금시대라고도 불립니다. 미국의 그런 주요 작가들이 이제 불렀던 그런 때였기도 하는데 자본주의가 발전해서 돈이 많아지는 미국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동시에 극심한 빈부격차, 부유층들은요 돈을 펑펑 써요. 마구마구 쓰는데 동시에 가난한 노동자들은 어릴 때부터 중노동을 감내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주로 이제 마크 트웨인 같은 소설가가 이제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미국이 자본주의 발전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데 너무 돈만 보고 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안다. 배금주의가 팽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사회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이제 시대를 바라보는 점에서 위대한 문학가였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어쨌든 동시에 이런 독과점 기업들의 무자비한 경영 및 횡포가 또 이제 횡행했던 그런 시대이기도 했었고요. 다바미다 트러스트. 예를 들어 뭐 석유 산업, 철강 산업 여러 가지 산업이 있다고 칩시다. 특정 산업에서 몇몇 회사가 점유율이 아주 커요. 그러면은 야, 우리가 점유율이 크니까 이걸로 해볼까? 우리가 점유율이 크니까 우리 회사 세 개가 연합을 해서 가격을 일시적으로 크게 낮추자. 가격을 왕창 낮춰요. 그러면은 힘이 있고 자본 축적을 많이 한 회사는 손해를 보면서 버팁니다. 그런데 작은 회사들은 버틸 수가 없어요. 버틸 수가 없으니까 결국엔 큰 회사만 남는 거죠. 나머지 망하고 이제 우리만 남았으니까 우리가 가격을 마음대로 설정하자. 독과점 상태에서 가격을 올리고 이제 담합을 하는 것이죠. 이만큼 가격합시다라고. 이런 독과점 기업의 문제는 자본주의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독과점 기업들이 그러니까 사실상의 독과점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 기업들이 이제 행하는 좀 소비자를 좀 우롱하는 그런 식의 행태가 종종 보도되기도 하고요. 어쨌든 자 이런 이제 독과점 기업 어쨌든 자 미국이 이렇게나 확장되고 이만큼의 철도를 만들려면 그만큼 많은 철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만큼의 산업이 발전하려면 그만큼 많은 석유와 뭐 전기 시설들과 하여간 많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이 과정에서 석유왕 록펠러, 철강왕 카네기, 금융에서의 JP 모건 등등 어마어마한 이제 귀족들, 귀족 같은 부자들, 그러니까 귀족 사실상 귀족 행세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자본의 힘을 가진 부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강도 귀족이라고도 불리고요. 그 과정이 좀 깨끗하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되게 모순적이에요. 좀 깨끗하지 않은 과정으로 돈을 벌기도 하고, 또 정작 물론 강도 귀족들이라고 불린 사람들이 다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 몇몇 굉장히 또 엄격하고 금욕주의적이라 가지고 막 사치하는데 돈을 낭비하지도 않아. 이제 도서관 짓거나 병원 만들거나 기부하거나 이런 데 돈 쓰기도 하고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치가들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정경유착 부패를 저지르기도 하는 것이죠. 자, 정치인들이 법을 만들고 있네요. 법을 만드는데 뒤에 자, 스틸, 철강, 트러스트, 뭐 이제 또 어디 보자, 쿠퍼, 스탠다드 오일, 뭐 아이언, 슈가 이런 식으로 특정 산업을 독과점한 거대 부자들이 뒤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다? 이 사람들을 위한 법을 만든다는 것이죠. 자, 동시에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병폐들이 터져가지고 여성 참정권 운동, 노동운동 등등 각종 사회운동이 촉발되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또한 산업화에 따라서 노동력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공장은 이제 많은데 일할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일할 사람이 갑자기 막 많아지나? 아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나라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죠. 이민이 증가합니다. 이민자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하면서 미국으로 와요. 뉴욕의 항구에 들어오면서 자유의 여신상 보고 야 우리도 원래 살던 나라에선 가난하게 억압받으며 살았지만 미국은 자유의 나라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자수성가해서 중산층으로서 먹고 살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 가지고 오는 것이죠. 미국의 주류는요. 우리 화이트, 백인, 앵글로색슨 이건 뭐다? 잉글랜드 출신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청교도 주로 청교도죠. 이쪽이 이제 미국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데 비자발적인 이민자로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도 있었고 영국, 독일, 아일랜드, 스칸디나비아, 유럽에서 많은 이민이 오죠. 여기 더불어서 이탈리아, 폴란드, 오스트리아, 헝가리, 러시아, 그리스, 기타 남유럽, 중유럽, 아일랜드, 이탈리아, 폴란드 이런 곳은요. 카톨릭이에요. 프로테스탄트가 아니네요. 정체성이 다르죠? 러시아, 그리스. 여긴 뭡니까? 동방 이제 정교회네요.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정체성이 더 다르네요. 심지어 유대인, 인종도 다르죠? 심지어 유대교, 종교도 아주 다르죠? 심지어 중국인까지. 이런 식으로 여러 정체성들이 혼재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여러 정체성이 혼재하는 가운데에서 자, 우리 프로테스탄트식으로 해결합시다. 아, 우리 같은 크리스천 아닙니까? 우리 그래도 같은 백인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로 그러한 실용적이고 유연한 사상이 필요해진다. 실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실용적으로 해결할 것이냐. 그래도 실용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같은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되겠네요. 옳고 그름에 선하게 절대적인 기준 강조하면은 그건 강조가 아니라 강요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문제 해결에 집중하자. 당장 문제 이거 해결하자. 자, 그래서 이제 요 당시에 또 유명한 대통령으로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겠네요. 테오도어 루즈벨트. 나중에 나올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랑 다른 사람입니다. 자, 우리 실용주의 등장으로는요, 크게 두 가지 배경을 이제 지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진화론이다. 자, 찰스 다윈의 진화론. 자, 우리 초록색 벌레와 주황색 벌레가 있는데, 자, 이것의 천적인 까마귀가 초록색 벌레만 좋아해요. 초록색 벌레만 먹죠. 그럼 당연히 주황색 벌레에 비해서 초록색 벌레가 잡아먹힐 확률이 높다는 것은 주황색 벌레는 초록색 벌레에 비해서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 식의 세월들이 반복되고 하다 보면은 주황색 형질을 가진 벌레가 더 많이 살아남는, 얘네 위주로 살아남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걸 이제 환경 적응으로 이제 설명하는데요. 똑같은 이제 새를 조상으로 가졌다고 할지라도 갈라파고스의 어느 섬으로 가느냐, 어떤 섬에 어떤 환경에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사회진화론으로 이제 적용하면은 우리 사회가 환경 적응에 맞게 진화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이나 규범은 그 자체로 가치를 지는 게 아닙니다. 지식은 그냥 지식이고 규범은 그냥 규범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돼야 돼요. 삶의 개선에, 즉 환경 적응에 도움이 되는 지식이어야, 환경 적응에 도움이 되는 규범이어야, 그런 도덕이어야 가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경험론이죠. 영국 경험론. 영국 경험론이 강조하는 게 뭐였습니까? 프랜시스 베이컨. 우상을 걷어내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실험하고 연구해서 과학 지식을 쌓고 인간 삶을 개선하자. 바로 그거죠. 그 지식이 실용적이냐 아니냐, 그 도덕 규칙이 실용적이냐 아니냐를 검증해야겠죠. 그 유용성을 어떻게 검증한다? 경험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한다. 대충 그냥 생각해가지고 그냥 맞겠지 뭐. 아니면 옛날부터 했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이언스, 과학적으로 검증하지 않대도 경험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 실용주의의 대표적인 인물 퍼스, 제임스, 듀이를 볼 건데 퍼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 자, 찰스 샌더스 퍼스가 되겠네요. 자, 과학적 탐구의 방법을 거친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신념으로써 확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나 이거 알아요. 어떻게 안다? 첫 번째, 고집으로. 나 이거 아는데 이게 지식인데 왜냐면은 그냥 그게 맞아요. 글쎄 그냥 맞다니까요. 고집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고집으로 확정한 지식은요, 그런 신념은 믿을 수가 없어요. 고집 부리는 본인은 그게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남들이 보기엔요 소용이 없습니다. 이걸로는 제대로 된 지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권위의 방법. 전문가가 그랬으니까, 부모님이 그랬으니까, 선생님, 국가가 그랬으니까. 이것도 역시 부정확하네요. 세 번째, 선험적인 방법. 경험 이전에 인간의 지성적 사고만 가지고서 지식을 확정하는 거죠. 추상적인 것에 의존한 지식. 이거 가지고는 실용적인 거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뭐다? 과학의 방법으로 지식을 신념으로 확정해야겠죠? 과학적으로 실용성을 판단해야 된다. 과학적 탐구 방법을 거친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찰스 샌더스 퍼스의 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주장을 실용주의의 준칙 혹은 실용주의의 경륜이라고 이제 요약할 수가 있겠는데요. 실험주의라고도 합니다. 결론은 뭐죠? 어떤 명제가 참이려면, 그 지식이 정말 진짜 지식이려면 실제 실험을 통해서 검증해 봐야 된다. 뭘? 그 지식의 쓸모를, 유용성을, 실용성을 입증해야지 그 명제는 참이다 라는 것이죠. 참과 거짓은 뭐가 알려주는 것이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쓸모가 알려주는 것이에요. 실용주의 준칙. 똑같은 막심인데 앞에 칸트 할 때는 준칙이라고 번역을 하고 여기서는 경륜이라고 번역을 하네요. 뭐 상관없습니다. 자, 두 번째 윌리엄 제임스 되겠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는요, 역시 실용주의자로서 지식의 현금 가치를 강조한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네요. 각각의 책 속에서 이러한 용어들의 현금 가치를 뽑아내야 한다. 그래서 그 용어를 당신의 경험의 흐름 속에서 작동하게 하라. 그러니까 책을 읽다가 책에서 돈을 뽑아내라. 책을 돈으로 바꿔라. 라는 말이 아니라 마치 현금인 것처럼
가치 있게 책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책을 읽을 때도 그냥 마구잡이를 읽는 것이 아니라 실용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내 인생에 도움이 되게 읽으셔야 돼요. 현금 가치, 캐시 밸류가 되겠네요.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치, 삶에 도움이 되는 가치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는 마치 돈이라는 것이 돈으로 이제 과일도 살 수 있고 고기도 살 수 있고 책상도 살 수 있고 컴퓨터도 살 수 있고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만큼 쓸모 있게 지식을 쓰자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은유적인 표현이지 황금 만능주의나 배금주의를 함축하는 건 아닙니다. 야, 돈이면 다 돼. 야, 돈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되니까 돈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자. 이런 말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식을 유용하게 쓰자는 거예요. 쓸모 있는 지식을 찾자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정신적인 가치 또한 현금 가치로 설명을 하거든요. 종교. 종교가 왜 현금 가치가 있나요? 왜? 실천적인 가치를 지니니까.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런 식의 종교적인 규칙들이 혹은 도덕적인 규칙들이 우리 삶에 도움이 되니까 현금 가치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한 관념의 진리성은 그 관념 속에 내재된 북박이의 속성이 아니다. 그 관념이 진리로 나타난 것이다. 그 관념이 참이 되는 것이요. 그 관념이 사건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 관념의 진리성은 실제로 하나의 사건 혹은 하나의 과정, 즉 자신을 검증하는 검증화의 과정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식 안에 그것의 가치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실용성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면 그 지식은 진리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봤었던 이제 퍼스의 실용주의의 준칙, 요거를 이제 우리 제임스는 검증화의 과정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진리의 소유는 그 자체가 목표이기는커녕 다른 필수적인 만족을 위한 예비 수단일 뿐이다. 만일 내가 숲에서 길을 잃고 굶주리다가 소가 다니는 길처럼 보이는 것을 발견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길 끝에 있는 집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해서 그 길을 따라간다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내 생각이 참인 이유는 참인 이유는 그 대상인 집이 유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된 관념의 가치는 1차적으로 그 대상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하다는 데서 나온다. 실용적이니까 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리에 대해 그것이 참이기 때문에 유용하다, 아니면 그것이 유용하기 때문에 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과 유용성은 같이 가는 거라는 거예요. 참인데 쓸모가 없다? 쓸모가 없는데 참이다? 있을 수가 없죠. 자, 반대로 쓸모가 있는데 거짓이다? 라고도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자, 세 번째, 존 듀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는 이제 실존주의 학자 중에 주로 이제 존 듀이 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 자, 조지 모리스 및 찰스 퍼스. 자, 아까 봤던 그 사람에게 이제 배웠고요. 아내 앨리스 칩먼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아내 쪽 가계가 그런 사회참여라든지 약자에 대한 그런 고려라든지 이런 걸 되게 많이 했던 집안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타인과 다른 생각을 하는 것에, 남들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겁내지 않습니다. 소신껏 말할 수 있어요. 기성 종교에 구속되지 않고 사회 정의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와 사회라는 이제 이 책의 표지도 그렇고 교육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실험 학교를 세워서 이제 연구해보기도 하는 등 사회적인 개혁에 관심이 많았고요. 실제 사회 참여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 써 있는 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책을 썼거든요. 그러면서도 강의실이나 연구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참여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한 그런 대단한 학자가 되겠습니다. 자, 미국이란 나라가 최강대국으로 도약을 하면서 뒤에 철학과 교육학도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중국에 잠깐 갔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중국의 그런 학교들도, 특히 이제 교육계열 학교들도 뭘 이제 기본적인 학문의 틀로 하느냐, 미국의 존 듀이 교육학을 기본 골자로 해서 교육을 한다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물론 그게 2015년인가 있었던 일이라 가지고 지금 2021년이라서 뭐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존 듀이의 교육학은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철학과 실용주의 등등 여러 가지로. 자, 그래서 듀이는, 그의 사상은 도구주의라고도 불립니다. 인스트루멘탈리즘, 인스트루멘탈, 도구, 개념 도구설. 지식은 인간이
환경에 상호작용하면서 적응하기 위한 도구인 것입니다. 우리 뭐라 했습니까?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생각하는 나와 주체와 생각의 대상인 객체를 분류하고요. 나 이외의 것들은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 이성이 판단하는 외부 대상물입니다. 반면에 마르크스 뭐라 그러죠? 환경이 특히 경제 구조가 사회를 결정해요. 나도 결정합니다. 경제적 결정론에 가깝네요. 물론 이제 마르크스의 사상이 경제적 결정론의 모습이라고 해서 경제가 다 하니까 인간은 뭐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건 당연히 아니라는 거 나중에 살펴볼게요. 어쨌든 경제가 결정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존 듀이는 뭐다? 인간과 환경은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이때 환경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환경에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 그때 내가 적응할 때 쓰는 게 뭐다? 지식이다. 그때 쓸모있게 쓰는 도구가 뭐다? 지식이다. 자, 우리 스패너, 몽키 스패너라고 부르죠. 요거 무뎌가지고 이걸로 이제 나사를 조일 수가 없어요. 얘 쓸모가 있나요? 아니네요. 나사를 잘 조일 수 있는 도구여야지 쓸모가 있는 것이고요. 지식도 마찬가지다. 환경에 상호작용하면서 적응할 때 도움이 되어야지만 그런 도구여야지만 지식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환경 적응하면서 듀이가 말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뭔가 문제 상황을 발견합니다. 이때 문제 상황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바닥에 드러누워서 울고 떼쓰나요? 아니죠. 문제를 분석을 해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고 뭐가 문제고 뭐가 원인이고 어떤 것이 지금 이런 상황이다. 문제를 분석하죠. 그 다음에 가설을 발견하죠. 문제 해결을 위한 가설을 설정. 만약에 이러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야 라고 가설을 정하고요. 사실의 검토, 가설을 검증하죠. 실제로 그 가설에 따라서 내가 생각한 문제 해결 방법에 따라서 문제가 해결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증해 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가설과 사실이 일치한지 확인해서 내가 생각한 가설과 실제 사실이 일치하면 문제 해결되는 것이고요. 일치가 안 되면 다른 가설을 다시 도입을 해야겠네요. 여러분 이미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고 있죠. 자, 그래서 듀이는 그 문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해결하려면 그냥 울고 떼쓰는 거 말고 그냥 이제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그런 거 말고 그냥 옛날부터 했던 관습 그런 거 말고 지성으로 문제 해결하자. 지성, 객관적인 여건과 상황에 대해 관찰하면서 결과를 예측하는 일. 다시 말해서 뭐다? 실험적이고 실천적인 태도예요. 물론 이 비슷한 말들 있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혜라는 말을 썼고요. 덕으로서. 그리고 이제 휴미나 칸트 같은 경우에는 오성 혹은 이성이란 말을 많이 쓰죠. 듀이는 지성이란 말을 쓰는데 뭐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건 아닌데 실험적이고 실천적인 태도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런 용어를 쓴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성적 탐구를 통한 사회의 성장과 진보를 도모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거 왜 하는 것이다. 문제 해결하면서 사회가 더 나아지는 거예요. 옛날엔 이랬지만 더 발전된 사회, 더 나아진 사회, 더 진보하고 성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지성을 쓰는 것입니다. 그게 실용적이고 좋은 것이니까. 그래서 특히 듀이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는 성장이나 진보 이런 단어들이 그 키워드로 등장할 때가 있거든요. 성장, 진보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지문이다. 존 듀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성 중에서도 창조적 지성을 활용하자. 주어지지 않은 여러 가능성을 탐구하면서 미래를 전망하고 창조하는 지성이다. 자, 이렇게 앞서 나가는 지성, 창조적 지성. 그래서 자, 우리는 민주주의를 또 추구해야 되는데요.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이유는요. 이 민주주의 체제가 다른 체제에 비해서 다른 체제 뭐가 있나요? 1인 통치하는 군주제, 소수 통치하는 과두제 혹은 귀족제, 다수 통치의 민주제가 있어요. 근데 소수 통치 제도는요. 혹은 1인 통치 제도는 지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 민주 제도에 비해서 적합하지가 않다는 것이 바로 듀이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1인 통치는 혼자 다 해요. 내 욕심에 따라서 군주가 내 맘대로 하겠다? 어떡합니까? 소수가 소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맘대로 하겠다? 어떡할 거예요? 그나마 다수가 다스리는 체제가 완비가 되는 것이 낫겠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이 이것이 지성적 문제 해결에 적합하기 때문에, 즉
사회의 성장과 진보를 가져오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요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정치 제도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미래에 이것보다 더 훌륭한, 더 실용적이고 더 창조적 지성을 잘 써먹을 정치 제도가 있으면 그걸 선택하겠네요. 일단 실용적으로는 요거다. 그래서 교육을 강조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1인 통치 제도는요. 군주 혼자 천재면 돼요. 군주가 혼자 다 결정하고 나머지는 네 하고 따라오기만 하면 돼요. 소수 통치 제도는요. 나라를 다스리는 소수만 엘리트면 돼요. 나머지는 엘리트를 존경하면서 네 하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수의 통치 제도인 민주 제도는요. 한 명만, 소수만 교육받아서는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우매한 대중이 우중의 통치는 소크라테스 사형 같은 부작용만 낳을 뿐이에요. 플라톤이 지적했죠. 민주제도 왜 망한다? 지성에 의해 통치 안 하고 바보들이 지들 욕심대로 맘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민주제도에서는 교육을 강조해야 됩니다. 창조적 지성을 갖추고 지성이 있어야 돼요. 지성이 없으면 민주시민 못 되는 겁니다. 아, 나 생각 안 할래요. 누가 대신 생각해 주세요. 누가 정리한 영상이나 봐야겠다. 이러면 안 돼요. 사회적 실천 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민주시민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아, 나 그냥 뒷짐지고 누워 있을 테니까 누가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나는 그냥 응원만 하고 그냥 박수만 칠 테니까 행동은 여러분이 해주세요. 이런 거 안 된다. 직접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존 듀이도 실제로 본인이 사회 참여 활동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민주시민을 양성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도 이러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서 교육을 하려는 그런 이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역시 실용주의적인 태도죠. 도구주의적인 관점에서 도덕이나 윤리 또한 뭐다? 고정불변? 아닙니다. 성장 변화하는 것이에요. 멈춰있는 거 아닙니다. 윤리적 상대주의가 되겠죠. 이게 이전의 도덕관하고는 아주 대비가 되는 것이 예를 들어 성리학 봅시다. 물론 듀이가 성리학을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성리학에서는요. 도덕은 리예요. 리. 천지 만물의 자연의 운행 법칙이자 인간의 본성에도 내재한 도덕 법칙이죠. 이거 뭡니까? 만물에 앞서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변화하지 않는 거예요. 항구 불변이에요. 사회가 어떻든 지금이 어떻든 오늘이든 내일이든 똑같습니다. 또 볼까요? 자,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 자, 이데아는 오로지 지성으로만 파악할 수 있는 완전한 오리지널이죠. 이것은요. 변화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완벽하니까. 변화한다는 것 자체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선의 이데아, 완벽한 올바름의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고 항상 그 자리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그 이데아를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또 봅시다. 칸트가 말하는 정언명령, 도덕법칙. 이것도 내가 내 도덕법칙을 만든다고 하니까 분명히 아니 사람마다 만든 도덕법칙이 다른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모든 인간이 이성적 존재자가 만든 도덕법칙은 같은 것일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세요? 모든 인간이 가진 이성적인 실천 이성이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두는 동일하게 자율적이고 존엄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도덕 법칙 뭐다? 이것도 보편적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인간이 모든 상황에서 이 도덕 법칙을 구체적인 삶에 적용해야 되는 형식인 것이죠. 명령의 형식. 자, 공리주의, 유용성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리의 원리, 이것도 예외 없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만큼은 불변하는 것이죠. 그러나 존 듀이는 윤리적 상대주의자로서 도덕도 변화하는 것이다. 자, 살인하지 마세요. 이거 우리가 왜 지키는지 아세요? 유용하니까. 실용적이니까. 이게 있는 게 좋은 거니까. 도둑질하지 마세요. 사람 때리지 마세요. 속이지 마세요. 이거 다 우리가 왜 지키는 것이다? 이런 걸 지키는 사회가 실용적으로 성장 진보하기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집단이나 어떤 개인이나 집단도 그들이 어떤 고정된 결과에 도달했는지 아니면 미치지 못했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움직이고 있는 방향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악한 사람이란 그가 지금까지 아무리 선했다 하더라도 현재 타락하기 시작하고 선을 상실해가고 있는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란 그가 지금까지 아무리 도덕적으로 무가치했다 하더라도 현재 더 선해지기를 시작한 사람이다. 도덕은 뭐다? 이렇게 완성된 게 아니에요. 완료가 아닙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이 앞선 시대 사람들이 말했던 도덕은 현재 완료, 과거 완료라는 말조차 붙이면 안 돼요.
애초에 시간을 초월한 것이기 때문에 시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존 듀이가 말한 도덕적이다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인 것이죠. 지금 내가 도덕적으로 성장하고 진보하고 있어야 도덕적인 것이죠. 그래서 성장 그 자체가 유일한 도덕의 목적입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다. 건강의 경우 단번에 절대적이고 고정되어 버린 목적으로서의 건강의 선이 아니라 필요한 건강의 증진을 위한 계속적인 과정이 선이다. 자, 건강, 완벽 그 자체의 상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건강이라고 하는 그 상태의 지속을 위해서 좋은 걸 먹고 안 좋은 걸 먹지 않고 이거를 계속 실천하고 운동도 꾸준히 실천하고 마음도 건강하게 먹으려고 하고 잠도 잘 자려고 꾸준히 실천하는 계속적인 과정 자체가 올바른 건강이라는 것이죠. 목적이란 도달되어야 할 종착점이나 한계가 아니라 현재 상황을 바꾸어가는 능동적인 과정이다. 여러분 살면서 건강도요. 자, 건강 목적 달성 땡. 자, 이제 죽읍시다. 이게 아니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고 상황과 시대가 여러분이 겪은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일단 내 몸부터 달라져요. 나이를 먹으면서 몸의 여건이 달라지고요. 내가 먹게 되는 그런 식재료의 여건이 달라지고요. 내가 이제 일하는 그런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가족 구성원의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달라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꾸준히 적응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그런 과정이다라는 것. 능동적인 과정이다. 지성으로 해야겠죠, 당연히. 정직, 근면, 절제, 정의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성장 그 자체만이 유일한 도덕의 목적이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역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또 성장지향적인 철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미국의 역사랑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미국의 역사가 미국은 또 이제 시작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경쟁자를 또 상정해서 또 안주하지 않으려는 또 역사가 아닙니까? 독립하던 시기에는 영국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의 주도권을 또 잡아가는 시기에는 에스파냐, 스페인 너네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오지 마라 뭐 이러던 시절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세계대전 시기에는 이제 1차 세계대전 독일을 비롯한 이제 그런 국가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 주축국하고 이제 또 경쟁했었고요. 2차 대전 끝나니까 이제는 소련하고 경쟁해야겠죠. 소련이 이제 끝나니까 이제는 중국하고 경쟁하는 것입니다. 성장지향적인 모습, 끊임없이 변화하고 체질을 개선하려는 모습, 이런 모습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각각의 도덕적 상황은 그것이 요구하는 올바른 행위의 방향이 있다. 이것에 관한 탐구가 바로 지성이다. 도덕적 실패는 기질의 허약함, 동정심의 결여, 편향된 선입견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넓은 동정심과 예민한 감수성, 동의할 수 없는 것에 직면했을 때의 끈기, 분석과 결정의 작업을 지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관심의 균형이 바로 도덕적 덕이자 탁월합니다. 어떤 정해진 정돈된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도덕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상태, 그것을 지성이 이끌어준 상태 그게 바로 도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덕적 가치라는 것은 뭐죠? 유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설이에요. 정해진 진리 그 자체 확고부동 아니고요. 가설입니다. 과학 연구를 할 때 가설 있잖아요. 가설 해서 검증해 봤더니 사실하고 다르네? 가설은 폐기해야겠죠? 마찬가지 도덕도 가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정되고 재구성되고 폐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도덕적인 규범들 살인하지 마세요, 도둑질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 이것도 가설이에요. 다만 계속 지금 검증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실용적이라고 계속 인정을 받으니까 계속 살아남아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모든 도덕적 가치나 지식은 가설이다라는 거. 개념, 이론, 사고체계 등이 아무리 정교하고 사리에 맞는다 하더라도 가설로 여겨져야 한다. 모든 도구가 그러하듯이 그런 것들의 가치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사용 결과에서 나타난다. 그 논리 자체가 내적으로 아주 정합적이에요. 건들 수 없는 논리야. 그런데 쓸모가 없으면 뭔 소용인가요? 실용적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전쟁의 종식이나 산업에서의 정의 그리고 평등한 기회의 보장을 원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선의지나 황금률을 설파하고 사람과 평등의 감정을 퍼뜨린다고 해도 그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칸트, 선의지를 바탕으로 행동하세요. 황금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해라. 아니면 동정심 이런 거.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인간의 내면을 도덕적으로 바꾸는 거 중요하죠. 근데 이것만 갖고 안 된다. 문제는 우리 환경의 객관적인 조건이나 제도가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이 바뀌어야 되고요. 정치가 바뀌어야 되고요. 제도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단순히 사람들의 마음에만 손대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도 손을 대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사막에서 꽃이 필 수 없고 정글에서 자동차가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사막에서 꽃을 피게 하려면 비가 많이 내리도록 해야 돼요. 정글에서 자동차가 달리려면 포장 도로를 깔아야 돼요. 마찬가지. 이 두 가지는 오직 사막이나 정글을 변화시킴으로써 어떤 기적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인간의 노력으로 실용적으로 사회를 바꿔나갈 수가 있다. 도덕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들이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그런 사회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도덕적인 환경이 안 되고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합시다.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내가 정말 순수한 도덕적인 마음으로 도와줘. 근데 도와줬더니 돌아오는 것이 나를 의심하거나 내가 범죄자로 몰리거나 내가 누명을 쓴다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보호를 받아야겠죠.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CPR 아시죠? 심폐소생술인데 심폐소생술은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하는 거고 그 위에서 강하게 눌러야 되기 때문에 갈비뼈 같은 데가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근데 부러지는 걸 감수하고서 물론 정확하게 하는 과정에서 안 부러지는 게 제일 좋겠지만은 부러질 수도 있는 것을 각오하고서도 부상당하는 것을 각오하고서도 심폐소생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모르는 사람 심폐소생술 해줬다가 모르는 사람이 저 다쳤는데요? 치료비 내놓으세요. 이렇게 소송 걸면 어떡합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우리 법률은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법률 규정이 있죠.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이제 심폐소생술 잘 배워가지고 길거리에서 안심하고 하시면 돼요. 119 부르면서. 결론은 뭐다? 법이나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사회가 바뀌어야지 개인도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용주의. 자, 지성적으로 삶을 개선하는 데 관심을 가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요. 자, 사회가 바뀌는 것은 떼쓴다고 바뀌는 거 아니고요. 사회가 바뀌는 것은 한 명의 권력자의 의지만 가지고 바뀌는 게 아니고요. 지성으로 바뀌는 것이다라는 점. 또 하나, 다원주의적인 사회에 어울린다. 자, 미국의 그런 여러 이민자들의 배경에서 도출된 사상이니만큼 획일화를 거부하고요. 다양성을 추구합니다. 농사를 지을 때 특정한 종의 작물만, 특정한 품종의 작물만 농사를 지으면요. 이게 유전적인 다양성이 없으니까 특정한 전염병이 한번 돌면은 다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농사가 망하는 경우가 있죠. 자연에서의 식물들 어떻습니까? 돌연변이를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이놈 저놈 달라요.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상품의 그런 표준화가 안 돼 있어. 균일하지가 않아. 사과 크기가 다 달라. 사과 모양 다 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충해에서 살아남을 확률은 좀 더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화적으로는 유전적 다양성이 있는 게 더 좋아요. 사회 환경이나 여건이 바뀔 때 환경에 적응하기에 더 유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다원주의를 이제 추구한다는 점. 엄밀히 말해서 다원주의도 실용적이니까 다원주의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어쨌든 보편적인 도덕을 부정하죠. 도덕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윤리적인 상대주의를 함축하고 있고요. 윤리적 상대주의가 받을 수 있는 비판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비도덕적 행위를 합리화할 수 있다. 야, 실용적이면 다 되는 거야? 실용적이기만 하면은 뭐든지 다 허용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아직도 몇몇 사회에서는 납치혼이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납치혼이 뭡니까? 냅다 납치해가지고 결혼 이제 하는 건데 물론 해당 나라에서는 불법으로 규정을 한다고 하지만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이렇다고 합시다. 그 사회에서 우리 사회는 납치혼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데? 그게 실용적인데? 라고 주장한다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무조건 인정해줘야 되나요? 물론 실용주의가 다른 윤리적 상대주의에 비해서는 좀 더 유연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면은 과학을 좋아하잖아요. 실용주의는 과학을 좋아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검증해 봤을 때 실용적이어야지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그나마 좀 과학이라는 좀 뭐랄까 거르는 틀이 있기 때문에 좀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청년 수당 문제라든지 뭐 청년 실업 취업난 뭐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서 실용주의가 어떤 식의 목소리를 낼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뭐 그 외에 뭐 뒤에 민주주의의 교육, 철학의 재구성 몇 가지 질문 가지고 와봤는데 제가 지금 읽어드리진 않고 여러분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철학의 재구성에 나오는 공리주의 비판 부분도 있고 자, 실용적인 방법론, 지성적 탐구를 강조하는 부분 이어진 질문들까지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양 윤리 사상의 기본 내용들이 마무리가 됐어요. 특히 현대 철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육과정에는 빠진 뭐 배려윤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생철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뤄지지도 않았었지만은 뭐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라든지 니체 여러 가지가 아니면 이제 레비나스의 그런 타자의 윤리 뭐 되게 많은데 그런 걸 다 다루지 못하는 점은 좀 아쉽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다루면서 우리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분의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사고방식 혹은 내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이 어디서 왔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작업이었고요. 자, 이 내용 가지고서 이후 내용까지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